시흥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란 무엇인가요? 네,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언제나 향유하며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시흥형 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흥형 문화 생태계라 그런 도시가 가능해요?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라면 가능합니다. 그게 뭔데요? 시흥시는 이미 2015년 문화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문화비전 2030을 수립 선포하여 수도권 유일의 생태문화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가 보유한 자연 생태 환경을 보존, 활용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으로 반생태적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며 시민 참여 및 협업을 통한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결국 생태문화, 문화재생, 그리고 시민 주도가 큰 핵심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실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도시의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행정과의 협치를 제도화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생태문화도시 시흥의 소중한 가치이자 목표이며 원리가 될 것입니다.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문화도시 시흥이 만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0 시흥 문화도시 포럼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그리고 도시에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문화도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인컬처 컨설팅의 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든 도시, 모든 사람이 재난의 상황에 놓인 유례없는 이 시기에 시흥시가 문화특화 지역으로서의 도시를 고민하고 계획과 실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 타 도시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위기 대응의 고민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렇게 특별히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열띤 대화의 장으로 만들고 싶으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는 20명으로 제한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주호 시흥시 경제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형근 시흥시 문화예술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이원재 대표님, 국악평론가이자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님 윤중강님, 그리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님, 춘천 문화도시의 센터의 강승진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산 문화도시 사무국의 최창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시흥 생태문화도시 도시 사무국의 유희동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영사와 인사말로 행사를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윤주호 경제국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우리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시흥시를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또 공연을 해주실 건데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생활 자체가 이제 패턴도 바뀌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갯골 축제도 랜선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이제 각종 랜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원래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부분은 내년에 문화 도시로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좀 더 큰 안목을 바라보고
가는 부분입니다. 요 앞에 이제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시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부분인데 좋은 말씀도 주시고 또 고견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서 있는 축 자체가 해안을 끼고 이제 있는 축이거든요. 한 10km 정도가 저희가 시에서 K 골든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 잡아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문화예술 회관도 저희가 이제 건립이 될 것이고 지금 보시면 시화 쪽에 또 보게 되면 서핑장이 지금 개장이 돼가지고 또 함께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신문화로서의 또 그러한 발생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시고 또 필드에서 직접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잘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포럼 시작에 앞서 간단한 안내 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인원을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하였고 현장 참석자들은 모두 발열 체크와 개인 문진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지금 착용한 채로 모두 운영하고 있고요. 1인 1마이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녹화가 된 이후에 생태문화도시 시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대화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1부는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발제로 진행되고 1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춘천시, 오산시 그리고 시흥시 문화도시 사업 관계자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현장 참석자 전원과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이원재 대표님의 기조 발제로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잘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이 포럼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인 포럼인데 사실 이 포럼을 되게 시흥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한 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준비했었는데 그때 돼지 콜레라 경기도 지역에 생겨서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례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1년 전에 또 제가 원래 이제 시흥하고 계속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연구나 거버넌스 관련된 이렇게 교류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그때 얘기 나눈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재난 사회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 변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코로나가 되면서 기후위기라든지 뭐 슈퍼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1년 전 너무 다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문화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도시는 뭐 꼭 지금 문체부나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으로서의 문화도시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문화적인 가치, 관점에서의 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계 혹은 문화예술의 어떤 산업이나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문화적 관점이라는 것들이 도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재난사회 그리고 문화도시라고 뽑아봤는데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미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뭐 타임즈의 사망자들의 명단 같은 건데 이미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안전한 편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1년 안에 뭐 이렇게 해결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재난 사회라는 게 사라지진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재난이 되게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 위기도 불과 1년 사이에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종소멸의 위기까지도 이야기하는 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잘 대처 안 했었는데요. 뭐 며칠 전에도 정부도 2050 계획을 또 새로 냈고, 뭐 일본, 중국도 계속 냈고, 뭐 지금 미국 대선도 우리가 한국 언론이 트럼프 중심으로 많이 다뤄왔는데, 사실은 그린 뉴딜이나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사실 상당한 정치적 쟁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사진이 물 위를 개들이 달리는데 저기를 얼음 위를 달리던 개썰매입니다. 다 녹아가지고 빙하가 물 위를 지금 달리는 그런 상황이고, 뭐 밑에 사진 보시면 최근에 우리도 지난 장마 이후에 엄청난 그 쓰레기 뭐 그런 것들처럼 뭐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거 뭐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저게 낮 사진이에요.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났을 때 사실 올해 되게 많이 주목했던 게 시베리아도 화재가 되게 심각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멸종 위기와 관련된 많은 경고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고, 자연재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가올 재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제위기라고 이야기되죠. 불평등 문제도 큰 이슈죠. 최근에 한국에 이제 피케티 책이 또 번역되면서 그 많이들 불평등 얘기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뭐 국회 같은 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양극화 얘기했지만 그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청년, 우리가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정책들이죠. 뭐 청년 정책 이런 정책들도 지금 크게 화두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위기라는 것도 단순히 앞에 것들과 다 연결돼 있죠. 그 기후 위기라는 게 단순히 자연재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저는 이제 그걸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선진국을 동경하고 서구 근대 과정을 동경하면서 끊임없이 편리함을 찾으면서 수많은 자원들을 함부로 썼죠, 인간들이. 가장 놀라운 거는 인간이 지구에 온 지 오래됐지만 이 모든 변화가 지난 100년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진, 거의 곡선으로 보면 이런 곡선으로 이제 올라갈 정도로 거의 직선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수직으로 100년 사이에 일어난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경제 위기와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파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등이나 계급 갈등 문제 같은 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재난의 일상화랑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슈퍼바이러스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뭐 20년 전, 30년 전부터도 슈퍼바이러스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고, 슈퍼바이러스 전문가들 테이블도 모니터링 해보면 똑같아요. 지금 그 전문가들 요즘에 나오는 인터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경고했고 모든 세계 정부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다들 군비 증강하거나 기술 개발은 해도 이런 의료 보건에 투자를 안 해서 이제 지금 그거에 몇천 배, 몇만 배, 뭐 숫자로 말할 수 없을 정도 이제 피해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견하고 그리고 경고했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재난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거가 이제 뭐 그런 슈퍼바이러스 문제라면, 오른쪽에 기후위기, 미세먼지 뭐 이런 생태 문제들, 그리고 왼쪽 아래쪽 사진은 얼마 전에 뉴스 보신지 모르겠는데 미군이 실제 군 작전에 로봇개를 투입했습니다. 로봇개가 이제 근데 저거 이제 우리가 AI 인공지능 기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술은 우리가 늘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편리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됐는데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렇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죠.
2만 명 이렇게 있던 공장들이 200명 이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술 발달을 시켰던 건데 그 기술 발달의 결과를 우리 모르는 거죠. 심지어 스텔스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텔스 비행기 뭐 아시겠지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 거기서 은유적으로 가져온 건데, 스텔스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냐면 기술 개발 기업 중에서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 파악되지 않는 기업들을 스텔스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스텔스 기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국가 경쟁입니다. 모든 기술들은 사실은 군사 기술에서 많이 왔죠. 현대 기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여기 있는 많은 기술들도 다 그런 전쟁 이후에 군사 기술들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런 기술들이 사회적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올 재난들을 우리가 전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도 우리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심각하지만 사회적으로 뭐 국제적인 그 리우 협약 이후에 뭐 그다음 파리 기후 협약 이런 적어도 그 서밋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UN 프로세스 안에서의 조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기술은 그런 정도 합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의료 기술이라는 게 제가 GNR이라고 썼지만 주로 이제 핵심적인 기술 혁명을 유전자 기술이라든지 나노 기술, 로봇 기술인데 다 연결돼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밀매 같은 거 우리가 너무너무 영화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장기 밀매도 기술과 관련돼 있잖아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장기 밀매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근데 의료 기술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된다는 거는 인간의 신체나 삶 자체가 더 상품화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안전망이 없으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극소수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극소수의 부자들은 지금 영생론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계속 수명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기술에 대한 영생론. 반면에 하층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자체가, 장기 자체가 상품화될 수밖에 없는 되게 잔혹한 자본주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있는 거는 고령화입니다. 우리가 고령화하면 노인들의 문제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노인들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나이듦의 문제일 텐데 인류가 아까 기후위기나 기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인류가 처음 사는 시대인데 처음으로 지구에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은 시대가 된 거죠. 한국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고령화, 고령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그걸 퍼센테이지로 7%, 14%, 20% 말하는데 2025년에 초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25년밖에 걸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26년. 프랑스는 140년, 보통 유럽 국가들은 100년에서 8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25년 만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우리는 그걸 TV로 맨날 뭐 저 연금 문제로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겁니다. 도시구조 자체 완전히 바뀔 거고요. 교통체계, 주거 문제, 여러분들하고 다 관련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령화세라는 게 단순히 나이 듦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구조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건데 그런 준비도 거의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오래 산다고 여기 누구도 오래 사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프고 돈이 없는데 오래 산다는 건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 놓일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사실은 많은 고령화, 이미 꽤 된 얘기입니다만 많은 고령화의 중요한 정책으로 말하는 게 바로 로컬과 지역 정책입니다. 노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80이신데 많이 하시는데 나는 요양병원 가는 거 제일 다 두려워하시죠. 정책적으로 고령화 정책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집에서 동네에서 늙어가기, 이게 이제 뭐 실제 존재하는 정책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난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장주의, 그다음에 그 성장주의라는 게 개발하고, 지금도 시흥도, 저도 시흥을 관심 있게 보는 도시인데 생태 도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아마 시흥 도시 변화에 지금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파트 공급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갯벌 축제를 하고 생태 같은 거를 얘기하는 속도보다 지금 거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의 주요 도시기도 하고요. 엄청난 도시가 변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단지. 마을 만들기를, 마을을 뭐 100년을 해도 마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아파트 하나 짓는 거는
몇 년 만에 마을 다 밀어버리거나 뭐 그 도시 구조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걸 계속 비판해서 뭐 도시재생이라든지 지금 문화도시 같은 것도 그렇게 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실은 우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익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이 가장 큰 비전이었고, 좌파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가장 큰 비전이었을 텐데 한국을 그걸 압축적으로 다 이뤄냈잖아요. 예, 민주주의도 했고 경제 성장도 뭐 세계사적인 수준의 경제 성장했는데, 모든 데이터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데이터 뭐 자살률 뭐 노인 위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문화도시는 이제 그거를 다시 좌표를 다시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그런 성장주의의 신화에서 살아왔는데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뭐 우리가 맨날 GDP, GNP 몇만 불 이런 얘기를 다 이뤘는데 관계는 거의 다 소멸돼서 사회 안전망이나 커뮤니티 같은 것도 해체됐고, 그 다음에 일상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 뭐 돌봄의 위기, 출산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도시는 사실 문화도시 정책적으로도 지금 뭐 일단 문화도시 자체는 저보다는 이후에 이제 문화도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선생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도시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겁니다. 정책 이전에 적어도 제가 아는 지식하에서는 90년대 말이나 2000년 초에 문화도시라는 거를 이제 시민사회나 연구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때 문화도시는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이후에 뭐 어떤 경쟁력의 도구든 또 정책적인 수단이든 문화도시는 계속 언급됐었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하는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문화도시라는 게 일정 정도 도시 특성화를 통한 경쟁 구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원들이 문화정책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많은 단연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이게 이제 도시 경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삶의 전환, 지금까지 말한 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위기를 대응하는 것과 위기를 전환하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방역을 1차적으로 질병적으로 하는 건 대응이겠지만 사실은 이걸 모멘텀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건 다른 거고, 전환의 문화도시라는 게 유용하게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시 특성화 경쟁 구조에서 삶의 전환을 통한 도시 재구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무형적 도시의 자원들, 자산들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리고 뭐 그냥 낡은 헤리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 시흥이라면 그 시흥의 역사성들, 정체성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공유되고, 요새 그래서 커먼지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공유되고 활용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민 주체들이 등장해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아까 시흥 트레일러인가요? 이렇게 홍보 영상에 뭐 이 비슷한 관점들이 거의 다 반영된 것 같은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가 바로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생태계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는 자주 문화도시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좋은 정책이 없어서 안 바뀌냐, 모든 정책이 다 작동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정부의 페이퍼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멋있고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한국 사회 굉장히 큰 특징이 전철 작동되지 않는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동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전국이 문화도시 열풍이고 모든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과 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문화도시 정책을 다루는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문체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비정규직 계약직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거죠. 작동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정부가 실제로 이 문화도시를 전국적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전환하겠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려면 정부부터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 내리고 경쟁시켜서 돈 내리고 선발하고 그다음에 잘하고 뭐 몇 년 지나면 끝, 이게 아니라 중앙정부 자체가 문화도시라는 정책을 이 정도로 끌고 갈 거면 문체부만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사실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협력적 프로세스와 플랜을 가져야 된다. 요즘에 정부가 발표하는 사업들 조단이잖아요, 거의 다. 그 어디에도 그린 뉴딜 뭐 어디에도 문화도시에 대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문화도시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적 접근과 작동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도시에 대한 성찰과 전환이라는 걸 목표로 설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제 돈이나 공급만이 아니라 사실 과정과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시민들의 성장에 당연히 시흥시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공들였던 도시죠.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의 수준, 뭐 수준이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력 같은 것들을 길러낼 수 있는 거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들을 사용하는 방법. 재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국가자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소득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기본소득 저도 10년 넘게 토론하고 준비하고 얘기했었는데 거의 그 진보적인 사람들 수준의 의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 이건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재난지원금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연금 문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원리와 방향들을 합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일하는 방법이 전환되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공공의에게 또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뒤에 시흥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어떤 과정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을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거버넌스도 하고 참여해 왔는데 매력적인 도시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오랫동안 시흥시가 그 민관이 제가 알기로도 생태라는 게 꼭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시흥에 좋은 그 생태문화적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비전도 사실은 이 문화도시 훨씬 이전부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혜종 이동현 교수님이랑 이렇게 연구팀들이 비전 제가 참여한 건 연구는 아닌데 그 비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문화도시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적 가치가 도시에 있었고 시흥에 그것들을 더 전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일 사업이 아니라 시흥이 담고 있는 그런 많은 그동안의 그 거버닝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셨고 그 다음에 사실 시민력 관련해서도 그 평생학습 도시 평생학습 관련해서 꽤 많은 그 활동들을 또 해오셨고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의 커뮤니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재생 공간들을 또 실험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간과 사람과 그리고 이런 거버닝이 함께 이루어져서 문화도시가 그냥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진행되는 그런 문화도시 사업이 아니라 시흥 자체가 길게 보고 문화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가 문화적 관점이 가득한 도시로서의 문화 도시와 대응이 아닌 전환이라는 데서 저는 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 관점도 대응에서 전환으로 관점을 달리해야 되겠지만 실천에 있어서도 계획이 다가 아닌 실천에 있어서의 전환적으로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굵직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발제하실 분 세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래 계획되어 있던 발제자이신 최은영 대표님께서 오늘 오전에 약간 발열감이 있으셔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자료집 발제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원래 계획되어 있던 국악평론가이자 무형문화재위원회 윤중강 위원님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예술 생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중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SF풍의 글이라서 시간 안에 그냥 그 몇 군데를 그 세 가지 에세이 중에서 하나를 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제 전에 그 발표하셨던 그분의 글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다가왔습니다. 최은영 임시공간 대표님, 느리게 기획하고 작게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14쪽 1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불리는 쪽으로 해서 읽을게요. 거리 두고요. 무언가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보단 다른 속도와 방향을 생각한다. 동네 예술이 세계관으로서 다른 상상과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길 고민한다. 아직까지 신박한 아이디어나 사례를 만든 건 아니고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넓고 풍부한 지역성과 관계하는 예술은 느리게 작게 다가올 것이라 기대한다.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절망하진 않을 거다. 이분의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예술 생활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그런 에세이풍의 글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거나 시간 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두 번째 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거라든가 뭐 정책적인 거는 다른 분들께서는 많이 해주실 것이고요. 제 역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1인 예술, 솔례가 보인다, 혼례가 답이다. 혼바,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합니다. 이 말을 일상에서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인용 스탁이라는 단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윤고은의 소설이 출판된 게 2010년이죠. 혼바, 혼술, 지금은 사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행위를 뜻한다. 이제는 혼캠 또는 솔캠이란 단어, 개념도 익숙해질 겁니다. 혼자서 즐기는 캠핑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솔캠 텐트와 같은 1인용 캠핑기구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혼예 또는 솔예, 10년쯤 지난 2030년에 대한민국 공연계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요? 될 수밖에 없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일상이 점차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야 하고 혼자 처리해야 할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비대면이란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일상적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공연이 취소한 사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02년에도 그랬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40년을 기념해서 친경을 축하하는 공연을 성대하게 열려고 했었는데요. 새로 지은 원각사에서 열리려고 했습니다. 이 원각사는 참고로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 공연을 준비했던 무희와 판소리라는 광대와 제인들은 그래서 협률사를 조직을 했고요. 다른 형태의 민간 공연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1902년의 콜레라와 2020년의 코로나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흥행, 곧 공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공연자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공연 예술은 거의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생산하고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는 이 익숙한 방식에서 서서히 결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악과 무용가에 비해 소설가의 생산 방식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은 본질적으로 1인 작업이죠. 비대면의 소통입니다. 소설 쓰듯 공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1인 예술, 코로나 시대의 답입니다. 혼예의 시대, 소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예술적
창작 활동,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연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 1인 예술가를 지원하는데 더욱더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적 지원 방식이 단체 중심의 지원과 극장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의 위험이 적은 상황이어야 하지 않는, 제가 안경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잘 못, 혹시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개인과 소수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공연의 수통 또한 최소 1m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슬기롭게 예술 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우 흥미롭게도 그 방식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그 전통음악의 소통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조와 풍류가 그 훌륭한 예가 됩니다. 산조는 본질적으로 1인 예술이에요. 고수가 등장을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고수는 2m에 멀찍이 떨어져서 장구나 북을 치게 됩니다. 영산해상이라는 음악도 있어요. 이 음악은 따로 또 같이 연주하는 연주 방식입니다.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함께 연주를 하지만 정말 검은고 연주자, 대금 연주자가 아프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타를 해서 없을 때도 이런 영산해상의 연주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조와 영산해상의 연주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거의 연주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방식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연주 방식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악의 요즘 연주 방식은 어떤가요? 공연은 어떤가요? 너무나 집단적 창작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1978년에 세종문화관이라는 거대한 극장이 생겼을 때 아시아 최대의 극장 이래서 그렇게 큰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거기서 대형 공연물에 치중을 해왔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 시대에는 결코 적합하지도 않고 적합할 수도 없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사 흐름을 보면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그야말로 1인 예술이 굉장히 흥행적인 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출연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용가 중에서 최승희, 조태권, 한성준 이런 사람들은 솔로, 홀춤 이런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유명했고 일본에서도 유명했고 만주를 거쳐서 프랑스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의 현명한 예술적인 자세는 1인 예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맨 마지막 문장 정도는 좀 읽어볼게요. 21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두 문장 읽으면서 저는 끝내볼까 하는데요. 위기는 기회라고 하던가 코로나 시대의 예술계에서 우리가 매우 채용해야 할 것은 개인 예술입니다. 무대는 극장이라는 공간에 한정할 수 없으며 일상의 공간이 곧 무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극장 공간에서의 시간적 제약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예술적 치열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대한민국 문화 관련 기관에선 이제 1인 예술, 혼예 또는 솔예의 기반을 조성하고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각자 도생의 예술적 생존기입니다. 비대면의 상황이 더욱 늘어지는 추세에 예술에 있어서 솔로 활동은 필연이자 당미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연처럼 결과 중심을 지향하고요. 과정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땅에서 과거 최승희, 조태권, 김계선, 대금은 김계선이라는 분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대금의 명인이고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음악을 대금 중심으로 해서 만든 명인입니다. 송범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 잘 아실 거고요. 이런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서구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 과거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천재지변에 대처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1인입니다. 이젠 정말로 크고 많고
높고 넓은 곳에서 작고 적고 낮고 좁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소래가 보입니다. 혼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서 최은영 선생님의 원고까지 연결하셔 주셨는데요. 아마도 그 작고 느림이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그 예술가가 지금 앞으로 지금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전환적 접근을 또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에 부응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좀 전환의 가능성을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 원고를 보면 그 앞단에서 예술의 역할을 짚고 계세요. 그래서 예술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회복의 기능과 그리고 후대를 위한 예술 기반 구축으로 들고 계시면서 그렇기에 이 예술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자는 한국문화정책연구소의 안태호 이사님께서 팬데믹 이후의 문화정책, 문화도시에 대해서 논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태호라고 합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문화정책, 문화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범주가 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앞에서 매우 범주가 크고 포괄적인 얘기들은 이원재 대표님이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뒤쪽에 문화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주로 팬데믹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이나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는 앞에 그 이원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점이나 가치 혹은 세계관의 전환이라는 것들을 도시 단위에서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중심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많은 도시들이나 뭐 지향하는 바와 상관없이 지향은 사실 굉장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워딩들이 뽑혀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도시 전체로 그런 것들의 관점이 투영되고 있는지는 약간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뒤쪽에 문화도시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얘기들 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페이지에 제 발제문이 있습니다. 발제문 제목이 무엇을 성찰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 지재기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상황은 파국적인데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농담인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상황은 파멸적이고 파국적인데 심각하진 않다. 그만큼 사실은 저희가 언제나 위기라고 얘기해온 게 굉장히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예술가들도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영역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예술가들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뭐 똑같은 언어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사실 코로나 위기라는 것들은 좀 다른 양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상에서 사실은 위기라는 게 어떤 거냐? 위기가 역설적으로 본질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 사람들에게서 예술가들이 초기에 하는 얘기들은 그거였어요. 2, 3월 달에 우리는 원래 이 시절에는 원래 어려웠는데 원래 이 시기 보릿고기였고 정책 사업이 나오지 않는 시절이었고 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어. 우리는 별로 영향받지 않았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위기가 과연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제가 되게 슬픈 에피소드를 하나 적어놨어요. 한 밴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유튜브 계정을 빌려가지고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원래 오프라인 공연할 때보다 관객들이 더 많이 들었고 수익이 더 많이 생겼답니다. 그전에 수익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 같은 게 생긴 거겠죠. 굉장히 슬픈 에피소드인 거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위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라는 게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구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예술계의 충격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잘 추적해야 된다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경제 위기나 그런 게 닥치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그러잖아요. 예산 조기 집행을 아마 기관에 일하신 분들은 되게 잘 알 거예요. 그 상반기 예산의 70% 80% 이상들을 집행해라라고 굉장히 그 압박하고 닥달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하게 느끼는 건 사실은 예산을 실행하거나 정책을 짜거나 사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담당자들 혹은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들, 활동가들의 역량입니다. 그런 역량들이 제대로 따라붙지 않아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숭고한 그런 워딩들을 내세우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비루하게 짝이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28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그 공공미술 사업이 그런 사례로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유희동 국장님 아시겠지만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예전에 계셨었거든요. 아텐시티가 한국사에서 일어난 지가 벌써 15년 전입니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났었고 공공미술에 대한 그런 장르 개념도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15년 이상 후퇴한 정책을 다시 내놨어요. 코로나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물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이런저런 그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발휘되는 것들은 대개 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전으로 반복되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어서 퇴행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실행 인력들의 역량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실행 인력들의 역량들을 조기 집행해서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그 고시를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데요. 한 1년 정도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실제 거기 경매장이나 어촌계나 그런 게 움직이는 양상들을 좀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공무원 그 중앙부처로 가서 일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문화부나 혹은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실제 현장을 거의 모르는 사무관이나 현장을 모르는 고위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그런 인식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정말 문화의식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고요. 아래 5번은 그 5번과 6번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 지역의 재단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양상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5번 같은 경우 경기문화재단이 이번에 그 50억 정도 지원 사업을 하면서 기본 재산을 헐었어요. 그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헐어서 그렇게 진행한 사업들이 어쨌든 비상시에 맞는 좀 그 적합한 대응이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뭐 사업을 짜는 건 별개 문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인천 연수재단의 사례인데 연수재단이 그 원래 국제교류로 잡혀있던 예산들을 추경예산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어차피 국제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예술인들 긴급 지원 자금으로 돌려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저도 발제를 쓴 지 한 3, 4개월 지나서 지금 대부분 많은 재단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보통 지원하는 방식들이 되게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해도 보통 프로젝트 지원이 많았어요. 올해도 사실은 프로젝트 지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연수재단하고 그 긴급 지원 사업들은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 지원이 아니라 그 예술인 각자 개개인에게 다른 조건 없이 지원해주는 방식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현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관점의 전환이 생긴 거죠. 사실은 2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지금 예술인복지재단 같은 사업 구조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 사업조차 불허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예술인들에게 왜 그런 복지 정책이 필요하냐. 일반 다른 종류의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술인 정책들이 좀 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돈을 투입하면 예술인들이 예술 작품을 토해내는 자판기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예술인들 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예술인들 생존이 불안하면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한 3, 4개월 지냈으니까 그동안 확인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인천문화재단이 긴급 지원 사업을 했던 것들이 되게 눈에 띄었었는데요. 인천문화재단이 긴급 지원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문인들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어요. 근데 도서 구입 그냥 지원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작은 책방이나 서점들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문인들이 도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연계 효과를 좀 노린 거죠. 또 하나는 온라인 문화활동 지원을 하면서 보통 온라인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공간들을
지역의 문화 공간들을 연결해 줬어요. 지역의 작은 공간들 있잖아요. 책방이나 카페나 혹은 단체들 운영하는 그 공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체들이 서로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기도 하고 서로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계 효과를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 예술인 카드를 통해서 캐시백 20%를 줬어요. 그 지역의 그 상점들에게 상점들을 가서 사용을 하면 사실 뭐 현금 지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의 연계 효과들을 승수 효과들을 그렇게 노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지원 사업이나 그런 걸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설계에 좀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넣었습니다. 네, 7번부터 내용들은 그런 게 있는데요. 아이고, 제 마스크 하고 하니까 되게 숨이 차네요. 제가 워낙에도 말이 빠른데 흥분한 말이 점점 더 빨라지거든요. 네, 알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나 그런 게 생기면 사실 이런 게 되게 불만이에요. 공연장 닫으라 그러고 문화예술 공연하지 말라 그러고 전시장 닫으라 그러는데 저는 백화점이나 마트를 닫으라 그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험하기로는 그쪽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사람도 훨씬 많고 행위도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 상업적 이해관계하고 문화예술이라는 필요라는 것들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위기 대응 매뉴얼도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것들을 대하는 그 위기 대응 매뉴얼도 좀 더 세분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이를테면 공연이 취소된다, 행사가 취소된다고 했을 때 몇 프로까지 그것들을 인정해 줄 것인가. 올해는 사실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취소가 되거나 연기됐을 때 70%나 80% 혹은 전액을 지급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사항이 지나가면 다른 상황에서 반복될지 어떨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매뉴얼화해야 되는 필요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연구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지자체들이 원래 연구 사업할 때 성급금 지급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면제하는 과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연구 사업하는 팀들한테 성급금 제발 신청해달라고 조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많이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가능한 지점들이었고,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라는 게 그 공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급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내년 그 올해 사업을 내년 몇 월까지죠? 내년 초반까지 연장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결코 불가능하다고 계속 손살을 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은 거죠. 불가능하다는 건 그냥 결코 핑계였던 거죠. 전례가 없다는 얘기로 그냥 핑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이원재 대표님 공공 인프라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를테면 그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죠. 박물관이나 혹은 공연장이나 그런 공간들이 이런 인프라에 특히 취약한 게 지역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한테 특히 더 중요한 공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의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문을 닫으면 당장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냐? 몇몇 그 시민단체나 그런 활동가들이 그런 제안들을 했었어요. 현실화된 걸 아직까지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지역의 공공 공간들을 공공기관이 책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못 열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시민사회랑 같이 합의를 내고 시민사회가 책임을 지는 방식들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닫는 게 능사가 아니라 책임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뭐 시민자산이나 그런 게 같이 아마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할 말이 많아서 막 계속 빠르게 하는군요. 네. 10번부터는 그 리서치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국제 교류나 그런 것들을 한 앞으로 1, 2년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점들이 됐잖아요. 예전엔 예술가들이 국경이라는 거 되게 뭐랄까요? 경계 없이 넘나들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초대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런 세계가 됐었는데 이제는 더더욱이나 그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동네, 마을 혹은 그런 가까운 관계들, 아까 최은영 대표님 그 발제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그 자기랑 가까운 바운더리 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의미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글로컬라이제이션을 거꾸로 뒤집어서 로커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세계와 이런 것들 관계를 가지더라도 지역에 대한 단단한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12번인데요. 네. 성과지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과지표들을 양적 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여전히 양적 성과지표를 완화하는 일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양적 성과지표가 중요하다면 이 토론회는 굉장히 더 커다란 데서 하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포장하고 그런 지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이래저래 모니터링이나 그런 컨설팅을 다녀보면 올해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냐면 프로그램에 2명, 3명 그렇게 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오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목숨 걸고 그림 그리러 오세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니터링 가서 그림도 제가 그리고 가서 연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했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프로그램 진행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부 소통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나 그런 연결방식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다른 것들을 좀 시도하거나 모색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증언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양적 성과지표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허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양적 성과지표가 아예 외면해 버릴 만한 지점들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성과지표의 밀도나 질을 어떻게 높일 건가라는 고민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번부터는 제가 그 뭐 다치바나 다카시 같은 얘기가 또 좀 두고 했었는데요.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15분이 다 돼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80년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90년대였나? 아무튼 이 책 쓸 때까지만 한 100여 명 정도가 우주인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달을 다녀오거나 지구 궤도에 떠서 우주를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테크니컬한 것들은 기술적으로 거기서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분 단위로 모든 행동들이 체크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주에 다녀오면서 심리적 변화나 마음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나 세계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다치바나 다카시가 몇십 명의 우주인들 인터뷰하면서 나왔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책 꼭 한번 보실 걸 추천드리는데요.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이 지구라는 것들을 보면서 지구라는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새로운 깨달음이나 혹은 새로운 성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은 달에 가서 있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신의 뺨을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거의 이 테크니션들이 기술자들이 거의 시인이 돼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나 그런 거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부터 되게 다양한 인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혹은 이걸 경과하면서 예술가들에게 혹은 문화기획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충격들이나 향후에 예술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그 계획들이나 어떤 성찰들이 있는지 좀 추적해보고 그런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흑사병이나 혹은 에이즈나 그런 병들 이후에 예술 지형이 좀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된 작품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인류 문명을 성찰하는 과정들로서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작품들이 얼마나 쏟아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문화 정책의 영역에서라면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이라면 예술가들 그리고 문화기획자들의 그런 변화들을 좀 추적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15번에 보면 제가 이 문화정책 리뷰라는 그 웹진의 편집위원을 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팬데믹과 문화정책이라는 기획을 좀 쭉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그런 심리적 변화라든지 혹은 활동의 변화 양상들을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작은 웹진이니까 할 수 있는데 되게 그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기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일부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이 얘기 여러 번 드리겠었는데 이 사태 초반에 들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웬 과학자 한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한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코로나 처음 발생한 시기나 어느 적당한 시점을 잡아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우리가 코로나 그 사태를 기리면서 자가격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코로나 때문에 지구도 그 환경도 깨끗해졌고 산업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아졌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의 자기 성찰을 갖는 시간들을 좀 차분하게 갖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정부에 들었던 가장 참신한 제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AC,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바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게 가시는 와중에 굉장한 에너지를 이 공간에 가져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앞서 기조발제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좋은 계획은 있었지만 그 실천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상황들에 대응적으로 적응하면서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임이 되어 있는가? 권한임이 됐을 때 뭔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하는 것에 저도 이제 많은 공감이 됐고요. 또한 그렇게 유연성과 적응성 권한임이 부여됐을 때 이것이 공적 기관과 이제 민간과의 책임성이 또 분산됐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책임성이 성과 평가로도 또 이어져야 하는 점까지 굉장히 폭넓은 것을 요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발제자분들께서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네, 아주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요. 15분간의 휴식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3시 2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3시 17분에 정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